엄마,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신대요. 결혼 후 3개월 딸 수진에게서 걸려온 절망적인 전화. 하지만 시어머니 경숙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처음이니까 서툴 수도 있고. 그런데 6개월 후 딸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입니다.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서 딸을 보며 경숙은 40년 전 자신의 시집살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은 10년간 며느리를 구박해온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영아, 또 국이 짜게 끓였네. 민수 혈압 높은 거 모르니?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 부엌에서 김경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9세인 경숙은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로 자존심이 무척 강한 분이었죠. 10년 전부터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여드릴게요. 38세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간병인 일을 하며 가게에 보탬이 되고 있는 미영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10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이고, 10년째 똑같네. 내가 선생님 했을 때는 말이야. 경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견기업 과장인 아들 민수가 세수하고 나오자 경숙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들 왔구나. 어제 야근해서 피곤하지? 엄마가 전복죽 끓여놨어. 경숙의 목소리는 갑자기 꿀이 떨어지는 듯 달콤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많이 수고했는데 민수가 아내를 생각하며 말했지만 경숙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미영이야, 당연한 일하는 거지 뭐. 자, 빨리 앉아서 드세요. 경숙은 아들만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런 극명한 차별 대우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사실 경숙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 갑순에게 똑같은 구박을 받았던 기억 말이죠. 그때 우리 시어머니도 참 심했지. 하지만 그땐 그게 당연한 거였어. 경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새댁이었던 경숙은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갑순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야 했어요. 당시 갑순은 고집스러운 할머니로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경숙아, 이 쌀밥이 뭐야? 설익었잖아. 다시 해. 갑순이 밥그릇을 내팽개치며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경숙은 그때 눈물을 흘리며 다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친정 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어요. 마치 복수라도 하듯 말입니다. 이런 차별 대우를 지켜본 미영의 친오빠 영호는 가끔 동생을 위해 나서곤 했습니다.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42세 영호는 성격이 시원시원했어요. 어느 날 영호가 치킨을 가져다 주며 경숙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미영이가 1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르신들 간병하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영이 어젯밤에 또 울었거든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집안일은 집안 사람끼리 해결할게요. 제가 선생님 했으니까 예의는 아는 사람이에요. 경숙은 뻣뻣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직 경력을 내세우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요즘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영호의 말에 경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건 미영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 가더라고요. 경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숙의 20년 지기 친구 순자도 시장 반찬 가게에서 만날 때마다 충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68세인 순자는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경숙아, 너 좀 심하다. 미영이가 얼마나 착하고 부지런한데.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서 찾니? 며느리가 생기기 전에는 내가 혼자 다 해야 했잖아. 순자가 반찬을 썰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넌 며느리 없으니까 몰라. 느슨하게 하면 버릇 없어져. 내가 교직에 있을 때 봤거든. 요즘 젊은 것들이 얼마나 버릇 없는지.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면 코 털어먹을 줄 알아. 경숙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집에서도 경숙의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영아, 청소할 때 구석구석 제대로 해. 손님 오면 창피하잖아. 특히 화장실 변기 뒤쪽도 칫솔로 닦아야 해. 경숙이 지적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미영은 늘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들 민수가 나타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야,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 몸 상한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경숙은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미영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민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영이는 원래 성격이 예민해. 신경 쓰지 마. 경숙이 아들을 달래며 말했어요. 미영은 이런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뎠어요. 1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르신들 간병을 하고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빨래와 청소, 다음날 식사 준비까지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어요. 그래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었어요. 시어머니 욕하는 며느리로 찍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숙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건 잘 알아. 젊은 것들은 엄하게 해야 해. 경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는 동안 경숙은 자신이 40년 전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수진아, 정말 좋은데 시집가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엄마가 교사할 때 꿈꿨던 게 이런 거야. 2년 전 경숙은 딸 수진의 결혼을 앞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5세인 수진은 결혼 전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고 경숙의 자랑이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잘 살 거예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 부장으로 집안도 부유했죠. 결혼식은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경숙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수진이 시어머니가 이화여대 나오신 교육학과 교수래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 정말 복 터졌어. 신랑도 서울대 출신이고 연봉이 억대라던데. 경숙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와, 경숙 씨 정말 대단하네요. 수진이가 정말 잘 됐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미영에게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영아, 너도 아가씨 좀 본받아라. 사람이 똑똑하고 교양이 있어야 시집도 잘 가는 거야. 간병 일만 하지 말고 공부라도 좀 해. 수진이는 대학도 나오고 승무원까지 했는데 너는 고졸이잖아. 경숙이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가씨가 정말 훌륭하세요. 미영은 속으로 서러웠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경숙의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예단만 해도 5천만 원어치래. 아파트도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로 준비해줬다고 하더라고. 우리 수진이 정말 팔자 좋다. 경숙이 순자에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혼수는 우리가 많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우리 수진이 조건이 좋으니까 상대방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 혼수는 간단하게만 하면 된대. 경숙이 우쭐하며 대답했어요.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신랑 측 하객들은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경숙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만난 수진의 시어머니 정희 교수는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수진 씨,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철저히 가르쳐 드릴게요. 교수 집안의 격에 맞게 생활해야 하거든요. 특히 말씨와 행동 거지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네요. 63세인 정희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숙은 이 말을 듣고도 좋게 받아들였어요. 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진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 댁에 들어가면 교양도 늘고 좋을 것 같아요. 경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친구 순자가 귀띔했어요. 경숙아, 저 양반 좀 까다로워 보이던데. 괜찮겠어? 첫 만남부터 뭔가 차갑더라.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교수님이시니까 품격이 있으신 거지. 우리 수진이한테는 오히려 좋을 거야. 고급 문화도 배우고 말이야. 경숙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우려는 정확했습니다. 정희 교수는 신부 대기실에서도 수진에게 계속 지적을 했어요. 수진 씨, 웃을 때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교수 집안 며느리답게 단정하게 웃어야 해요. 그리고 하객들한테 인사할 때 허리를 너무 깊게 숙이지 마세요. 격이 떨어져 보여요. 정희가 차근차근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수진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경숙은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간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시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수님 댁이라 격이 다르더라고. 집안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경숙이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 교수의 첫 번째 말에서 이미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수 집안의 격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는 말이 그것이었어요. 경숙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딸이 교양 있는 집안에 시집간 것을 기뻐했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잘 됐어. 교수님 댁에 들어가니까 교양도 늘고 좋을 거야. 앞으로 수진이 말투도 고상해질 거고. 경숙은 혼자 만족해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수진은 시댁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시댁집은 대치동 고급 아파트였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경숙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며느리 미영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비교해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영이한테 하는 건 교육이야. 수진이는 다르지. 우리 수진이는 똑똑하고 교양도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예뻐하실 거야. 경숙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경숙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경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결혼 3개월 후 밤 11시에 울면서 걸려온 수진의 전화가 경숙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신혼인데 뭐가 힘들어? 경숙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신대요. 오늘도 음식간이 짜다고 1시간 동안 혼났어요. 승무원 출신이 이것도 못하냐고 하시면서 제 직업까지 무시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처음이니까 서툴 수도 있고, 교수님이시니까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 엄마도 처음에 힘들었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경숙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은 청소를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벌써 3번째예요. 화장실까지 칫솔로 닦으라고 하시면서 교수님 집안은 이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걷는 자세도 이상하다고 다시 걸으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하는 게 좋지 않니? 자세도 바르게 하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경숙은 여전히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1달 후엔 더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께서 제 친구들이랑 만나지 말라고 하세요. 승무원 출신들은 버릇없다고 하시면서 교수 집안 며느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친정에도 1달에 1번만 오라고 하시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숙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경숙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무서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손이 막 떨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경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거든요. 친구 순자도 걱정했습니다. 경수가 수진이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뭔가 많이 위축된 것 같던데. 혹시 시집에서 심하게 당하는 거 아니야? 순자가 반찬 가게에서 말했어요. 그러게. 좀 이상해. 처음엔 적응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 경숙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숙 자신도 며느리 미영을 똑같이 대하고 있었는데 그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친정에 너무 자주 가지 마. 시댁이 우선이야. 그리고 내 친구들도 좀 가려서 만나. 간병이라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수준이 떨어져 보여. 경숙이 미영에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숙은 자신이 딸에게 걱정하는 그 상황을 며느리에게 똑같이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수진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걸어가는 자세가 어색하다고 다시 걸으라고 하셨어요. 교수님, 며느리답게 우아하게 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1시간 동안 연습시키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사람을 기계 취급하는 거 아니야? 경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뭘 해도 틀렸대요. 요리도 청소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세요. 심지어 웃는 것도 너무 크게 웃는다고 교정받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과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상해. 교수님 댁이라 품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경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며느리 미영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영아, 설거지 제대로 해. 물때 묻어 있잖아. 그리고 행주도 삶아서 써야 한다고 몇 번 말했어? 경숙이 또 잔소리를 했어요. 네,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모순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수진의 전화 내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제 화장품까지 다 바꾸라고 하셨어요. 교수 부인이 쓰는 브랜드로 써야 한다면서 제가 쓰던 건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옷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스타일리스트를 부르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취향까지 간섭하는 건 아니지 않아? 경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수진아,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밥은 잘 먹고 있니? 6개월이 지나자 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와도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수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예전에 그렇게 활발하던 말투도 사라졌어요.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55kg이던 몸무게가 47kg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친구 순자가 반찬 가게에서 경숙을 붙잡고 말했어요. 경숙아, 수진이 너무 말랐다. 뭔가 이상해. 예전에 그렇게 밝던 애가 혹시 시집에서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얼굴도 누렇게 떠서 병든 사람 같더라.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시집살이가 좀 힘든가 봐. 하지만 좋은 집안이니까 적응하겠지. 처음엔 다 힘들잖아. 경숙은 여전히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더 작아지고 있었고 말을 더듬는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 급하게 걸려온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숨을 못 쉬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수진의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경숙은 잠에서 깨어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어떻게 된 거야? 경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경숙이 본 것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빠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입니다.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혈압도 비정상적으로 높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요. 의사의 말에 경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우리 수진이가? 그렇게 밝던 애가? 경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어머니가 수진이를 너무 심하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어요. 사위의 말을 듣고 경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교수님 집안답게 행동하라며 말투부터 걸음걸이, 심지어 웃는 방법까지 교정받았어요. 음식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지적받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친정 방문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되었어요. 승무원 출신이면서 이것도 못하냐는 말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화장품부터 옷까지 모든 걸 시어머니 취향에 맞춰야 했어요.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바꾸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숙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수진이에게 일어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경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상당 기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PTSD 증상도 보이고 있어요. 정신적 압박이 신체적 증상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경숙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PTSD까지? 우리 수진이가? 경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왜 몰랐을까? 경숙은 자신이 딸의 고통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위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매일 밤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출장 갈 때는 친정에 가서 자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랑 둘이 있기 무서워서요. 사위의 말에 경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손목에 상처가 있어요. 스스로 낸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말리더라고요. 시어머니만 더 화내실까 봐서요. 사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숙은 이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자해까지? 우리 수진이가?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행동과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딸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정희 교수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잠들어 있는 딸을 보며 경숙은 문득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갑순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경숙아, 또 밥이 서리겄네. 교사한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친정 나들이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 갑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기분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경숙은 40년 전 자신의 마음을 떠올렸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던 그 시절 말이죠. 특히 시어머니 갑수는 경숙이 교사라는 이유로 더욱 까다롭게 굴었어요. 교사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 집안에서는 그냥 며느리야. 갑순이 차갑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며느리 미영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아, 또 국이 짜게 끓였네. 아이고, 10년째 똑같네. 언제 철이 들려나. 친정에 너무 자주 가지 마. 시댁이 우선이야. 내 친구들도 좀 가려서 만나. 간병일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수준이 떨어져 보여. 경숙이 미영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내가 미영이한테 한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걸 그대로 미영이한테 했구나. 경숙은 충격적인 깨달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며느리에게 되풀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걸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또 똑같이 했을까?
경숙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경숙아, 이제 알겠니? 내가 미영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예전에 그 고생을 다 했으면서 왜 또 그랬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으면서 왜 몰랐어? 순자의 말이 경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자야,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내가 당했던 걸 또 그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경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의사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환자분이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의사의 말을 듣고 경숙은 더욱 깊이 반성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된 건 시어머니 때문이야. 그런데 나도 미영이한테 똑같이 했구나. 미영이도 우울증에 걸릴 뻔했겠네. 경숙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구박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영이도 우리 수진이처럼 힘들었겠구나. 10년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참았을까? 경숙은 며느리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병실에서 수진을 지켜보며 경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당해서 그 고통을 아는데 왜 또 그랬을까?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경숙은 자신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 갑순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반복했던 거죠.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당연한 관계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딸의 모습을 보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숙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미영이에게 정말 미안하다. 1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경숙은 마음속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미영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간병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었다고 오빠 영호가 말했었습니다. 경숙은 이제야 며느리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미영이가 자해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경숙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어요. 경숙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미영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하고.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어요. 경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에 가서 미영이한테 사과해야겠어. 진심으로 말이야.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겠어. 경숙은 마음을 정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상처를 하루아침에 치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시작은 해야 했어요. 미영이가 용서해 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경숙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최소한의 도리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경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본 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던 수진의 창백한 얼굴, 손목의 상처 자국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내 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몰랐을까? 경숙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모습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경숙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늦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며느리 미영이 보였습니다. 간병 일을 마치고 와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뭔가 트집을 잡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았던 미영의 모습을 보니 경숙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저 모습이 우리 수진이의 모습이구나. 매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을 미영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미영아. 경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가씨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병원에 계속 계셨죠? 드실 거라도 좀 드세요. 제가 죽 끓여놨어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숙은 미영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미안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구박했는데도 시누이를 걱정해주고 자신까지 챙겨주는 며느리였습니다. 이런 좋은 며느리를 10년 동안 괴롭혔구나. 경숙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내가 잘못했다. 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어서 일어나세요. 미영은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어요. 69세 노인이 38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 일어난다. 1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경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위계 질서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시어머니였는지 우리 수진이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걸 너한테 그대로 했구나. 경숙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40년 전에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너한테 똑같이 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왜 또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경숙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밖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민수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미영아, 어머니 좀 부축해드려. 민수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너도 들어. 내가 미영이한테 정말 못했다. 10년 동안 얼마나 서럽게 했는지. 너는 왜 가만히 있었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비겁했어. 경숙이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미영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진짜였고 후회도 진짜였습니다. 평소 자존심이 세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영아, 나를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가 너무 어리석었다. 40년 전에 내가 당했던 걸 왜 또 너한테 복수라도 하듯이 말이야. 경숙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미영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1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병 일을 나가면서도 시어머니 아침 준비를 해야 했던 날들,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친정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원망보다는 측은함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도 과거에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야, 미영아.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다 잘못했어. 너는 10년 동안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우울증 약까지 먹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잖아.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오빠가 말해줘서 알았어. 우울증 약 먹는다고. 그런데도 나는 계속 너를 괴롭혔구나. 경숙이 더욱 자책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한 밤이었어요. 10년 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진짜 대화를 나눈 밤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 수진이 꼴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 너도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 경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까 더 힘드셨을 텐데요. 미영이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내가 당했다고 너한테 똑같이 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 사람은 자신이 당한 걸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건데. 경숙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이때 오빠 영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미영아, 집에 있니? 오늘 좀 늦게 온 것 같아서. 영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들어와요. 미영이 문을 열어줬어요. 영호는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경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일이세요? 영호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영호 씨, 제가 미영이한테 정말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경숙이 영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영호도 당황하며 경숙을 부축했어요. 아니에요, 영호 씨. 저는 정말 사과해야 해요. 미영이한테 10년 동안 얼마나 못했는지. 경숙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상처가 있었지만 경숙의 진정한 후회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미영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를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가 너무 어리석었다. 경숙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었지만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미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많이 서러웠지?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실 때가 제일 속상했어요. 간병 일한다고 무시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서러웠어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10년간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시어머니도 나한테 그랬거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했네. 변명의 여지가 없어. 경숙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40년 전 시어머니 갑순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내게 했던 말들이야. 정말 바보 같았어. 경숙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그럼 더욱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미영은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더 잘못한 거야. 당했으니까 더 잘 알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질게.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겠다. 아니, 친딸보다 더 잘해줄게. 경숙이 약속했어요. 남편 민수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나도 미안해. 그동안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서 어머니와 내 사이에서 비겁했어. 회사 일만 핑계대고 집안일에 신경 안 썼어. 앞으로는 내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할게. 민수가 아내에게 사과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오빠 영호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사돈 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영호가 경숙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영호 씨, 제가 미영이한테 정말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미영이를 정말 잘해줄게요. 경숙이 영호에게도 사과했어요. 그 순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말이죠. 미영아, 내일부터는 간병일 그만해도 돼. 내가 용돈도 드릴게. 1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 경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미영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1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 내가 연금도 받고 있으니까 걱정 마. 너도 하고 싶은 일 있을 거 아니야? 경숙은 진심으로 며느리를 걱정했습니다. 사실 요리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맛있던데 저도 배우고 싶어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젊을 때 요리를 꽤 잘했거든. 경숙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미영이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경숙은 며느리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민수도 가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영호도 누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회복되면 우리 가족 모두 여행 한번 가요. 미영이 제안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수진이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경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너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나 같으면 못 용서했을 텐데.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 안 해요?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미영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 경숙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도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지니까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요. 영호도 덧붙였어요. 미영아,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오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날 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10년간 쌓인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경숙과 미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숙이 먼저 부엌으로 향했어요. 미영아,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간병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넌 좀 쉬어. 경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미영이 말했지만 경숙은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10년 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내가 해야지. 선생님 할 때 요리 꽤 했거든. 미영이 좋아하는 음식들 다 배워볼게. 경숙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영이 좋아하는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회복을 위해서도 두 사람은 함께 노력했어요. 경숙은 용기를 내어 수진의 시어머니 정희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우리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혹시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실 수 없을까요? 경숙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교육을 시키는 건데 수진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정희 교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돈, 저도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다가 크게 후회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잖아요. 우리가 40년 전에 당했던 걸 왜 또 반복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경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희 교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네, 정말 부끄럽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만 옛날 방식 고집하고 있었네요. 며느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경숙의 말에 정희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었어요. 그런데 왜 또 그랬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더 잘 알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노력해봐요. 경숙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숙의 변화를 본 동네 사람들도 놀랐어요. 순자는 반찬 가게에서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경숙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미영이랑 정말 모녀 같더라고. 어제는 미영이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해줬다던데. 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 까다로운 경숙 씨가요? 믿을 수 없네요.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응, 미영이 간병일도 그만두라고 하고 용돈도 주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며느리한테 무릎까지 꿇었다는데 정말 대단하지? 순자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편 수진의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 교수도 경숙의 말을 듣고 조금씩 태도를 바꿔나가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심했구나. 정희가 수진에게 사과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수진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은 많이 회복되었고 두 집안 모두 화목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가씨랑 같이 시장 갈까요? 순자 이모가 새로 나온 반찬 맛보라고 하시던데요. 미영이 밝게 말했어요. 그래, 오랜만에 셋이 함께 나가자. 우리 수진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경숙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경숙은 미영을 친딸처럼 아끼고 미영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했어요. 둘이 함께 요리를 하고 쇼핑도 가고 미영의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경숙아, 너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나도 며느리 있으면 너 본받아야겠다. 순자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순자야,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야. 미영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경숙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고 우리 집도 화목해지고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웃으니까 엄마도 행복해. 그리고 미영이도 있어서 더 든든하고 경숙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두 가족 모두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경숙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당했던 걸 또 반복하면 안 돼.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똑같은 고통을 주고받아야 하겠어?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야. 경숙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경숙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반성해야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공감했어요. 이렇게 경숙의 깨달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미영이 경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나도야, 미영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경숙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도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지니까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있다면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경숙과 미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